김태동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유전공학과 학사,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워싱턴 주립대 방문과학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 개인교육기부 대상, 기초기술이사회 우주신진연구원 표창장, UST 우수강의 표창장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전사후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 및 non-coding RNA의 생물학적인 조절 기능에 대한 연구, 항암 NK 세포 치료제 개발 등이 있습니다. 김태동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대전에서 올라왔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즐겁게 또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지 제가 또 대전에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저도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 텐데요.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질문하는 시간도 많이 드릴 테니까 질문 또 하나씩 하고 가세요. 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 주제는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아직 이런 치료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이제 조만간 약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그런 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이 약들도 병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면역세포 치료 중에서도 이제 NK 세포를 이야기할 텐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의를 먼저 내려야겠죠.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 그 다음에 윤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기술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를 좀 조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공학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이 면역세포에 이제 도입을 해서 이 암세포를 잘 죽이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하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고요. 요게 이제 실제로 녹색이 면역세포이고 이 파란색이 암세포인데요. 이렇게 서로 붙어가면서 막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쪽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포치료제, 윤자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약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약들은 다 이 합성 의약품들입니다. 현재로 약국에 있는 대부분이 아니지 99% 정도가 다 이런 약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 의약품입니다. 대부분이고요. 이게 반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나 이런 생물체에서 유래한 것을 소재로해서 만든 약품들을 다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 여러분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맞기 싫어도 다 맞았죠. 이 백신, 그러니까 주사 맞았죠, 그죠? 이 백신 같은 게 있는 게 다 1세대 옛날에 많이 이제 됐던 그런 백신이고, 그리고 이제 제조합 단백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환자들은 이제 인슐린 같은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것들을 정제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슐린 이런 것들이 이제 1세대 바이오 약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항체라는 거 들어봤나요? 항체. 고등학생들은 알 텐데 B세포가 그죠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인데 그거는 이제 항원에 특이하게 붙어서 항원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 항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노벨상을 또 나기도 했고 이 암 치료에 굉장히 이제 효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약으로 쓸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이 세포 자체를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 알다시피 암이 생기는 이유도 다 뭐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교정하고 교체하는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도 개념을 살짝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생물체에서 세포를 끄집어내고 그 세포만을 그냥 그대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어떤 유전적인 어떤 공학이나 아니면 그 조작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숫자를 불려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포 치료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세포 치료제가 볼 수 있고, 유전자 치료제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를 이제 다 알아요. 2003년도에 그 지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 몸에 도대체 몇 개의 유전자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풀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암의 원인 또는 질병의 원인 이런 것들을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을 알면 그걸 교체하고 교정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세포 치료제를 그냥 쓰지 않고요. 이 세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를 다른 것들을 도입시켜줘요. 그러면 이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두 개가 같이 병합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세포에 들어있는 그런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이 적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를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기능이나 어떤 그런 역할들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또 기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유력한 그런 의약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학자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의료라는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IT라고 하죠. 그 정보 통신 쪽에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기술의 전 세계 시장이 4조 달러 정도 돼요. 이것도 엄청나죠, 그죠? 4천조니까 그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난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9% 정도, 8.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세계 3위예요, 3위. 정보통신 쪽으로는. 자, 그런데 이 바이오 의료 쪽의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2배나 됩니다. 8조 달러에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비율은 1%도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할까요? 그건 파이는 이만한 게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한 그 부분밖에 못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의 시장은 이쪽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발달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과학자들만 이렇게 노력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한다?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학기술부라고 하는 과기부라고 하죠. 과기부 산하에 정통부가 있어요. 과기 정통부, 정보통신부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CT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생명과학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바이오 의료 쪽을 굉장히 이렇게 좀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회의들만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 정도로 바이오 의료 쪽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활성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그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이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번 보면 항상 경제는 부가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순이익을 얼마 끄집어내느냐 그거죠. 그 차이인데 그게 많을수록 좋죠, 그죠? 조금 집어넣고 많이 받아내면 좋죠. 그게 부가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이 전 세계 3등이에요. 엄청납니다. 대단하고요.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인데요. 삼성의 전체적인 매출액이 굉장합니다. 엄청난데요. 근데 순이익은 전체 10%밖에 안 돼요. 뭐 이게 금액이 적은 거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100만 원을 벌었는데 다 이렇게 재료비 다 빼고 이거 인건비 다 빼고 하니까 나중에 남는 게 그렇지 10만 원? 맞아.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나머지 80만 원은 다 어디 로열티를 주거나 소재비를 주거나 다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가가치가 낮아요. 자, 그런데 이 10대 제약회사를 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좀 작은 회사를 보게 되면 이 매출액이 이만큼인데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 그 순이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부가가치적인 그런 분야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도 보면은 아까 같이 이 그 합성 의약품은 아직까지 대부분이 합성 의약품이에요. 한 80% 정도 합성 의약품이고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한 25%, 27%그 사이에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면 이 곡수는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기엔 이 약품 시장을 보면 전통 의약품, 저기 합성 의약품인데 옛날에 굉장히 호황을 이뤘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 뒤쪽에서는 뭐가 올라가죠? 이렇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좀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썼던 합성의약품들은 보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분자가 적어요. 분자량이 굉장히 적은데 이 저분자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고분자 물질 이게 지금 현재로 항체인데요. 항체인데 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 좋은 효능을 많이 나타내죠. 근데 그 사이즈 또는 그 측면을 봤을 때 한 1000배 정도 사이즈가 커요.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뭘까요? 유전자하고 세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유전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치료제라고 이야기했고 아까도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떠한 우리 몸에 문제가 되고 나중에 병이 걸리게 되면 이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세포를 교체해 주거나 세포를 새로운 걸로 갈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은 미래형의 이제 그 치료제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라는 거고 실제로 그것들의 이제 기술의 난이도, 어려운 점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수단을 한번 비유해 보게 되면 옛날에 썼던 이러한 약들은 어떤 자전거 같은 그 정도 그리고 현재 쓰는 거는 자동차 정도 굉장히 현재 지금 자동차가 대부분의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멀리 갈 때는 이제 비행기 정도 타죠. 이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포 치료제는 아직 저희 연구하는 사람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주왕복선 같은 엄청난 모든 기술이 다 집적이 돼 있고 그것도 이 지구가 아닌 우주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술의 이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이 하나씩 더 복잡해지지만 제대로만 연구되면은 이것들이 뭐냐면은 특허나 기술의 원천성이 되죠.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가가치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이나 뭐 기존에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 것들은 옛날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소재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대부분 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원천성이 높죠. 그래서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맞춤형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걸 쓰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치료 효능이 진짜 좋으냐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궁금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유전자 치료제나 세포 치료제의 그런 효능들을 한번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로 지금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많은 건수는 아닌데요.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계속 증가죠. 이렇게 연구도 임상도 계속 증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 지금 미국하고 일본, 유럽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를 보게 되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가격이 혹시 보이나요? 작은 사람 보이나요? 엄청 비쌉니다. 대부분 다 억대입니다. 이거 어떤 거는 14억, 8억, 5억, 4억 뭐 이렇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직 그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제 갓 개발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거고요. 앞으로 계속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가격만 비싸고 뭐 효능은 어떤가 이걸 한번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2017년도에 이렇게 이제 암 치료제로 이제 면역 세포에다가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효능을 더 좋게 한 그런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CAR-T라고 하는 건데요. T라는 세포에 면역 세포에 CAR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두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거대 회사인 노바티스하고 길리어드 이거 두 군데서 했는데 이 이름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파우치 속에 누렇게 든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세포예요. 이거를 한 번만 딱 맞으면 돼요. 한 번만 딱 맞으면. 한 번 딱 맞으면 되고 그게 이제 원래는 10%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율인데 80%까지 완치를 시키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과 그다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억 정도 하고 있고요. 네, 5억 가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그리고 이 백혈병은 사실 이제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은 또 그런 쪽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겨요. 학생들 또는 20대.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완치만 된다면 써야겠죠. 그러나 이 가격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비슷한 치료제가 생기고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들고 하면 경쟁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이 또 형성이 되면은 좀 싸게 팔아도 또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억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는데 세상에 제일 비싼 치료제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이게 이제 올해 2019년도 5월에 승인을 받은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기가 신생아 때 바로 이렇게 근위축증이라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아이가 이제 마비가 되면서 죽어가요. 얼마나 그 부모는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까지도 많이 희귀 난치 질환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위축증을 이제 치료하는 윤제 치료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쯤 할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10억 나왔습니다. 그다음, 몇 억? 20조? 오바. 10억 나왔습니다. 그다음 100억. 여기 통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서울이라서 그런가? 20억 나왔습니다. 7억. 이 경매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10억이 나왔죠, 그죠? 제가 부르는 거는 10억 이상이라는 거죠. 네. 저 뒤에 학생들, 남학생들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몇 억? 10억. 그래, 얼추 맞네요. 25억 합니다. 이거 한 번 맞는데 25억이고요. 한 번으로 안 돼서 몇 번 정도만 맞으면 돼요. 이 주사로 맞으면 되고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싼 약은 뭐 이거보다 좀 더 싸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승인이 된 게 한 20억 정도 되는 판입니다. 이게 제가 뭐 그 비싸다는 거 자랑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일단은 효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적어서 개발한 사람들 그 투자가 너무 많아서 아마 비싼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다운될 거예요. 다운되고 중요한 거는 저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싼 만큼의 효능이 있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메시지고요. 왜냐하면 세포치료제, 윤자치료제라는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도 아직 모르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알면서 만들면 너무 좋은데 모르는 분야가 있는 가운데서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약들 그런 것도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동기가 되겠죠. 자, 이제 비싼 거 받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야죠, 그죠?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이오 의약품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나 앞으로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바이오 의약품을 구성하는 최신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하고 세포 치료제만 이야기할 텐데 유전자 치료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여러분 굉장히 밤늦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짧게 그거는 유전자 치료제는 짧게 이야기할 거고 세포 치료제 위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정밀 의료라는 거예요. 정밀 의료. 그렇죠? 이 정밀 의료라는 게 뭐냐라고 이제 정밀 의학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사람의 유전자 그리고 환경, 생활 습관 등의 이 개인차를 다 고려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 모든 접근법. 말이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맞춤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딱 진찰을 받으면 비슷한 증상이네. 그러면 똑같은 약을 그냥 다 쳤어요. 그런데 사람의 체질도 좀 다르고 또 원인도 달라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똑같지만 원인이 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가 약을 다르게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개인의 데이터 이게 뭐냐면 유전자, 그다음 환경, 성장 환경, 그다음에 뭐 생활하는 습관, 그다음에 기존에 병원에 갔던 그런 이력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봐서 이게 이제 AI 또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서 딱 이래서 딱 그룹핑을 하는 거죠. 이 전체를 이렇게 그룹핑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은 증상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치료하는 약이 달라져요. 이게 이제 정밀 의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인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이고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또 이 가능하게 된 거는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정밀 의료라고 볼 수 있고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이 앞으로의 그 미래 의학이고 그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다라는 겁니다. 자, 유전자 치료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유전자는 뭘까요? 말 그대로 한자로 본다면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는 물질이에요. 그냥 한자로 풀면.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분자 수준에서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DNA죠, DNA.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것들은 RNA가 유전자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유전자가 DNA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명의 지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지도가 어디에 들어 있나요? 이 세포 속 핵이라는 곳에 아주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꼭이 잘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꼬아가지고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키워서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로 되어 있죠.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에서 한 개가 이렇게 좀 부서지거나 문제가 돼도 이 반대쪽에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선도 가능하고요. 이게 이 두 가닥이라는 게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DNA가 손상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이 두 가지 다가 한꺼번에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쪽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뭐 그렇게 DNA라는 거는 정말 유전자로 적합한 그런 물질 같아요. 자, 봅시다. 얘네들의 그 분량이 얼마나 크냐 하면 여기도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아마 여기 도서관의 일부를 다 채울 정도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의 그 DNA 양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A4 용지에 이제 폰트 10으로 해서 딱 쳐요. 그러면은 1000쪽짜리 백과사전 한 200권 정도 분량이 세포 하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200권 읽고 왔다 뭐 이런 사람들 있나 보네요.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포 하나의 핵 안에 다 들어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이도 보면 엄청나고요. 길이도 2m 정도 됩니다. 세포 하나에 쭉 다 보면.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는 세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는 굉장히 밀접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밝혔죠. 여기에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연구하면서 궁금했는데, 이제 199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13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인체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이제 2003년도에 마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명과학이나 바이오 의료 쪽에서는 정말 달 착륙과도 같은 정도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제 쭉 우리 생명공학의 발자취를 한번 쭉 살펴보면, 여러분도 조금 들어봤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 5개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델 신부님의 그 맨델 유전 법칙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어요, 생명체가. 그러나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 부모를 닮은 아이들이 나오고, 또 그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봤을 때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대를 거쳐가면서 전달되는 게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통해, 그렇다 그러면 유전자의 정체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고민을 했겠지. 그러면서 1953년도에 그게 DNA다라는 게 이제 드디어 확정이 되었죠. 이때부터 이제 진짜 분자 생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예요? DNA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DNA를 우리는 과학자들은 활용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뭐 이걸 붙여보고 저걸 붙여보고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유전자거든요. 자, 그게 있으면은 이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어. 근데 사람이 생산할 수 없으니 어디에다가, 그렇죠,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그죠. 이런 유전공학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짜집기 좋아하잖아요. 여기 A를 B에다 붙이고 B를 C에다 붙이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마우스 같은 것도 멀쩡하게 생긴 마우스에다가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마우스를 만들었더니 슈퍼 마우스 엄청 커졌어. 그래서 옛날에도 뭐 돼지나 소를 키우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죠. 왜냐하면 덩치가 크면 또 많이 먹으면 육질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건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원리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 반딧불이 알죠? 반딧불이가 이렇게 밤에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 빛을 내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동물인 고양이나 또는 이런 그 식물에다 집어넣었더니 밤에 보면 이렇게 반딧불이처럼 이렇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전자라는 물질을 이러한 그 종에 관계없이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도 기능을 나타내게 하고 보는 것들이 유전과 기법으로 막 가능했죠. 근데 이제 궁금하죠. 자, 이렇게 유용한 게 있고 막 옮겨도 되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근데 도대체 사람 몸에 유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199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진국이 모여서, 우리나라는 그때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G7 정도 그때 걔네들끼리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유전자 정보를 다 밝혀보자 해서 2003년도까지 해서 이제 그게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 몸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비슷한 정도의 유전 서열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됐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걸 뭐 봤다고 해가지고 다 해석 못해요. 아직까지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백과사전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 그 중에 10분의 1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문제.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병의 원인들은 대부분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 요인이 많거든요. 유전적 요인이 뭘까요?
DNA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DNA 문제 있는 거를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가 몸에 자세가 문제 있거나 또는 뭐 이가 삐뚤어졌거나 이러면 다 교정을 하듯이 우리 몸에 이제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부모님한테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잘못돼가 돌연변이가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교정 기술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게 2014년도에 이제 알게 됐죠. 유전자 가위라 그래가지고 세포 안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제대로 된 걸 교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어요. 물론 아직 효율은 굉장히 낮지만 그 기술들이 있다는 자체부터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유전자를 막 재단하겠다는 거죠. 어디에서? 세포 안에서. 그냥. 옛날에는 바깥에서 끄집어내갖고 재단을 했어요. 그게 유전공학이잖아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조합을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포 안에서 그냥 이게 유전자 가위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아기나 또 동물들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술 때문에 가능합니다. 베이비도 어떻게 IQ 좋게, 그 다음에 키 크게, 잘생기게, 예쁘게 모든 게 다 좋게 할 수 있는. 물론 그거는 뭐 그 윤리적으로 당연히 안 되는 문제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 실제로 작년에 중국에서 그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조작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물론 엄청난 조작은 아니지만 일단은 조작을 했다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됐죠. 전 세계에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거의 누구는 그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나 이거죠. 윤리적으로 안 만들고 있는 건데 중국이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과학자의 그 윤리성이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그러면 유용하게 써야 될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유용한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제는 이거 기반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치료제 교정하는 거나 바꾸는 거를 아기 때부터 바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해서 이제 치료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미래의학은 간단하게 보면 돼요.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왜? 유전 정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우리가 뭐 손으로 적어가면서 할 상황이 아니죠. 아까 봤죠. 200건 물량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안에 있는 거를 바꾸고 해요. 못하죠. 다 컴퓨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이게 유전 정보죠. 유전 정보를 이 청진기 되듯이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검진하는. 그래서 유전 정보, 진료기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예측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방할 수 있죠. 예방하니까 당연히 이제 개인 맞춤형이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 영화가 정말 영화 감독이 굉장히 천재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 영화를 봤었는데 그 피 한 방울 애가 태어나면 피 한 방울이면 얘가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 몇 퍼센트, 수명이 얼마큼 될 거, 이런 걸 다 예측을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러면 뭐 옛날 그러니까 미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바타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아바타 아시죠? 나하고 똑같은 아바타. 나 대신에 뭔가를 시키는 그런 거죠. 그럼 여기에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뭘까요?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정보를 어디에다가 컴퓨터에다 맡겨놓으면 컴퓨터가 그걸 나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 문제를 알면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치료법들을 개발하고 또 그걸 또 실제로 적용하는 이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왓슨 IBM이라는 건데요. 왓슨은 뭘까요, 여러분? 왓슨은 누구죠? 왓슨 사람인데 누구? 어떤 사람? 아까 DNA 구조를 밝힌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왓슨 앤 크릭인데 크릭 빠져 있고 왓슨이라는 사람을 썼고요. IBM은 뭐예요? IBM 컴퓨터 회사 이름이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아바타 프로젝트의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러한 사람 유전 정보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이 슈퍼컴퓨터에다가 담아가지고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가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의사들이 물론 마지막 판정은 내리지만 그때 도움은 얘네들은 도움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진율도 떨어지고 정확도 높고 그런 것들 있죠.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13년 전에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나오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또 우리나라가 또 저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IT 강국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빨리 따라잡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유전자의 문제점들 이런 거를 치료제로 개발하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 유전자 치료제라고 한다. 자, 30분 했으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자, 이거 들어갑시다. 이제 세포 치료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세포 치료제는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줄기세포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직 줄기세포는 치료제로 쓰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들이 있어서 줄기세포를 일단 뺐습니다. 빼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줄기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세포를 바꾸는 자체도 기술이 아직 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완성돼 있는 세포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치료제를 쓸 건가, 이거는 한 단계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치료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그림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분홍색이 암세포입니다. 색깔을 그렇게 입혔고요.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응? 맞아요. 그렇죠? 면역세포죠. 뭐. 오늘 얘기한 게 암과 면역이니까. 그리고 암하고 면역은 정말 밀접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와 또는 그런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별로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뭐 죽이려고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를 네,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면역세포들이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획기적인 약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까 5억짜리 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봅시다. 암 가운데 급성 백혈병은 젊은 사람에게 발병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환자의 면역세포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법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2012년 7살이던 에밀리 화이트 헤드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즉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은 화학 방사선 요법을 병행해도 1년 생존율이 30%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마침 펜실베이니아대 병원은 에밀리 부모에게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을 제안했고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에밀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미국 FDA는 이 치료제를 9월쯤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 치료 기술을 사들인 제약회사가 68명의 환자에게 투약한 결과 1년 뒤 생존 확률이 80%에 달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원리는 먼저 환자의 혈액에서 분리한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를 인지하는 유전자를 이식해 배양합니다. 그러면 T세포 표면에 변화가 생기고 이걸 환자에게 다시 주사하면 T세포가 암세포에만 달라붙어 죽이는 방식입니다. It's really exciting to be part of this revolution now, where we're seeing entirely new ways, and I think we'll see one day the end of cancer. 이 치료제는 살아있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응용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비슷한 치료제를 다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비슷한 일들을 하는 그 임상 연구가 800건 정도 지금 레코딩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는 게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비슷한 약들이 잘 나와서 가격도 다운되고 효능도 계속 향상되기를 이제 바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면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그죠? 예. 자, 이건 만리장성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외부의 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몸에도 있는 게 많죠. 그 바로 면역 체계예요, 그죠? 외부의 뭡니까? 적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적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백혈구들이죠. 백혈구들이 그러한 외부 유해물로부터 이제 인체를 방어하는 그런 걸로 이제 돼 있고요. 종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종류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이 그 면역세포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래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사골국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단단한 뼈 속에 이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뭘 만드는? 혈액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데 보관해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어디다 보관하잖아요, 그죠? 보관해 놓고 잊어먹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그 생명체는 이런 뼈 속 이런 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 이 뼈 속에 가득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새로운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두 종류로 이렇게 길이 나눠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주요하게 이제 백혈구라고 이야기하는 건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은 대식세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바깥쪽에 들어온 그런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잡아먹는 애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잡아먹었네. 그러면 인식해서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면역을 이제 나타내는 게 T셀, 이제 B셀,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B셀, 그다음 NK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면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작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관여를 하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이제 이러한 그 세포들이 정말 얼마나 제대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있는 그런 혈구 세포들을 다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다 봤어요. 아까 대직 세포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했고 T 세포를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입힌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그 영상으로 찍었어요. 봤더니 이 녹색을 하루 동안 이렇게 막 그 따라다니면서 해봤더니 하루 동안 움직인 거리가 16km나 된대요. 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하루에 한 200km씩 뛰나 봐요. 그죠? 이 세포들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녀요. 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빨간색이 아까도 말했지만 외부에 들어온 물질을 잡아먹고 그걸 표현해 주거든요. 뭐 들어왔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은 녹색과 빨간색은 자주 이렇게 터치를 해야겠죠. 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계속 확인하는데 1시간 동안 요 녹색이 빨간색을 터치하는 게 한 5,000번 정도 돼요. 별로 안 놀라요. 여러분 혹시 카톡 진짜 정말 친한 친구 또는 뭐 부모님이 1시간 동안에 5,000번의 메시지가 온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면역세포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이렇게 뭐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계속 확인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동영상. 이 대식세포가 얼마나 또 열심히 다니는지. 자, 이게 옛날에 찍은 거라 흑백인데요. 이게 적혈구고 이게 대식세포. 아까 빨간색으로 된 거. 이 까만색은 뭘까요? 피 속에 들어와 있는 대장균 같은 거예요. 막 지도 살라고 도망가고 있죠. 야, 막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보면은 가만 놔둘 수 없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잡아요. 이거 우리 몸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징그럽죠. 자, 그래서 이게 먹어 치우죠. 결국에는 먹어서 소화를 그르륵 다 합니다. 금방 합니다. 이 대식세포 말 그대로. 그리고 나서 얘가 먹었는 이 그 안에 있는 이 세포를 표현해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부 쪽에. 그러면 아까 T 세포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인식을 해요. 아, 그러면 야 이제 큰일 났네. 뭐가 이제 바깥에 뭐가 들어왔나 봐. 그러면서 이제 화들짝 놀라서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면역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도 여기 제목을 적어놨지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릴 때 여러분들이 뭐요? 맞기 싫은 백신을 맞아서 또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잘 적응하고 또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박테리아 때문에 또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뭐 메르스나 에볼라 뭐 이런 게 그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망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다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항상 문제는 내부의 적이 문제입니다. 성문을 열어주는 것도 내부의 적이고 바깥쪽으로 싸우는 건 괜찮죠. 그게 뭘까요? 바로 암이라는 겁니다. 암. 암은 왜?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죠.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셀프 자체가 변성이 된 거예요. 변성.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공동체에서 한 명의 어떤 그 뭐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동일한 게 그 암이 그래 암적인 존재 막 이러잖아요. 그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을 또 없애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동일하게 우리 몸속에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이 세포가 변성이 돼서 이렇게 되면서 딱딱하게 계속 정식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기능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온몸으로 퍼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 암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암이 세포가 생기면은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암 세포가 생기면은 면역 세포가 대부분 다 없앱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암 세포가 하루에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몇천 개씩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거는 그러면 놔두면 그대로 암이 다 되죠. 그렇지만은 주위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다 없애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역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태가 안 되면 이게 이제 시소에서 밀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그다음에 이게 오랜 동안 이렇게 발전이 돼서 암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암이 이제 오랫동안 걸리죠. 그리고 암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직 그 10% 20%밖에 5년 생존율이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비율로 아직까지 암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암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염색을 해보게 되면
특히 고형암 같은 경우에 해보게 되면 특히 이거는 뭐 조직에서 자른 건데 엄청나죠. 이게 다 암덩어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상인 세포는 이렇게 분홍색이고 암세포들은 이렇게 이제 까맣게 되는데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더 없애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재밌는 거는 이 까만색이 암세포인데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정상세포고. 그리고 원래 없애줘야 될 면역세포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같이 존재하면 안 되지 않나? 원래 같이 존재하면 다 없애줘야 되는데 같이 존재해요, 그냥. 처음에는 한두 개 있을 때는 얘네들이 면역세포가 다 없앴겠지만 싸움에 진 겁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암덩어리가 있고 그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이제 요거는 간암을 이렇게 색깔을 입혀서 보면 이 빨간색이 암세포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실제로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면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거를 이야기할 건데 왜 암이 금방 생겨서 금방 죽지 않느냐 하면 몇십 년 걸리냐 하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정상으로 살다가 이제 혹여나 잘못된 암세포가 하나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원래는 이걸 다 없애줘요. 주위에 있는 면역세포들 없애주지만 없애주지 못하면 이제 점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이 변하는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계속 없애줘요. 싸워줘요. 계속 싸우니까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면 year가 연이라는 거 알고요. 9에 13년 어떤 20 보면 20에서 40년 걸려요. 우리가 실제로 병으로 이렇게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쭉 생긴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른 때 표현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과 암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면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다? 아니죠.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떡할 거예요? 쭉 그냥 가면 나중에 3, 40년 후에는 암 환자가 또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면역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과학자들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암에 대한 이러한 그 치료제 개발도 하고 실제로 또 병원에서는 그걸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으로서 또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암이 발견이 되면 먼저 딱딱한 큰 덩어리는 어떻게 수술로 제거하고 그리고 아까 암은 다 전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온몸에 퍼져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약물이나 방사선으로 하게 되죠. 근데 이 약물하고 방사선은 뭐 어떤 걸까요? 아까 암세포의 특징이 막 정식하는 거잖아요. 막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정식 못하게 하는 약을 대부분 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암세포만 우리 몸에서 정식할까요? 아니잖아요. 면세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정식을 합니다. 특히나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위에서 위산이 나오잖아요. 위산이 그 음식물만 분해할까요? 아니죠. 위 벽도 다 헐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 헐었던 거를 다시 또 만들어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이러한 정식이 계속 돼줘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못 드시잖아 보통 환자분들이. 그 이유들이 다 내장 기관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작용이 많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치료법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걸로는 현재까지 많이 이제 70% 정도까지 5년 생존율을 높였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오랜 동안 한 20년 전부터 우리 몸에 원래 면역 체계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죽어 있는 또는 침체해 있는 이 면역을 다시 올려서 다시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싸우게 하자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취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면역 치료제입니다. 면역 치료제.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이제 계속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원래 몸에서 이러한 다양한 T세포, NK세포, 아까 같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직세포 같은 거, DC 이런 것들이 원래 암세포하고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기능들을 높여서 이 암을 퇴치해보자라고 하는 게 오랜 동안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임상 결과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그 항체 치료를 봤을 때 원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놔두면 원래 돌아가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화학요법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거의 다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면역 항암제라는 걸 이렇게 처리하면은 훨씬 더 생존율이 증가되는 게 이미 임상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화학요법하고 면역요법 두 개를 섞으면 더 올라갑니다. 생존율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치료제가 이렇게 병합을 하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암세포를 하나의 치료제로 치료한다?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 무기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오늘 또 말씀드릴 세포 치료제 이까지 쓰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같이 쓰게 되면. 자, 이게 뭐 그 이야기인데요. 이제 보면은 이 암이라는 건 아까도 봤었지만 면역세포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제 어떻게 이 시수에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암덩어리가 커지고 작아지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을 이제 좋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하는 게 면역치료제이고요. 이게 잘 안 되게 되면은 암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면역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 면역치료제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로가 이제 요 시대거든요. 요게 이제 대부분 항체가 많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 아까 카티라고 하는 거 2017년도에 승인받은 거 2건 정도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뭘까 생각해보면 NK, KNK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주인공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노벨상 올해 노벨상은 누가 탔는지 아나요 혹시? 올해 노벨상은 여러분들은 따뜻한 그 목욕탕에 한 40도 정도는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피로가 쫙 풀리고 좋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그게 히샥이라고 하는데요. 세포는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40도가 넘어가면 세포한테는 거의 죽을 거냐 살 거냐를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우리는 너무 좋죠. 우리는 따뜻하니 너무 좋은데 세포는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세포 수준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40도 되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포들은 반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열 히샥이라고 하죠. 열 쇼크에 반응하는 그 기적을 이제 밝힌 게 올해 그 노벨 생리의학상이고요. 작년에는 그 뭐냐면 이 항암 면역요법 이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명이 받았는데요. 미국인 앨리슨하고 이제 일본인 혼조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저 연구라는 게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젊을 때 1992년하고 96년도에 첫 논문을 냈는 그 결과가 작년에 이제 노벨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혼조라는 사람이 밝힌 거, 96년도에 앨리슨이 밝힌 요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원래 T세포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암세포를 원래 이렇게 잘 죽여요. 잘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밝힌 이러한 물질들이 이 T세포 이렇게 발현이 되게 되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요거하고 2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신호를 준다 하면 죽이지 마라고 하는 신호를 줘요. 죽이지 마. 그러면 붙으면 죽이지 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계속 개발돼요. 그러면은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분자를 그러면 떼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분자가 2개 붙으면 죽이지 마. 그러니까 떼주면은 괜찮겠죠. 그 방해꾼이 있어야겠지. 방해꾼. 붙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 여기 항체가 여기에 방해할 수 있어요. 항체가. 여기에 특이하게 붙는 항체, 여기에 특이하게 붙는 딱 집어넣으면 요렇게 여기 보면 여기 T세포가 원래 이렇게 하면 못 죽여요. 그런데 여기에다 항체를 요렇게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요 관계를 끊어줘 버리죠. 관계를 끊어주면 이 T세포가 다시금 너 일로 와 죽어 이러면서 죽여요. 그래서 지금 그 치료 효능이 좋아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밝혔던 것들이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치료제로도 지금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노벨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면역요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아까 같은 그런 항체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이름이 다 다르죠. 이름이 다르다는 거는 회사가 다른 거예요. 회사가 다르면서 똑같은 타겟으로 회사가 달리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의 시장이 엄청납니다. 그 1등에서부터 10등까지 대부분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역치료 항체를 치면 이 정도의 생존율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약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잘 쓰면 약은 양을 줄이면서 항체를 같이 쓰니까 훨씬 더 올라가더라라는 이 좋은 결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항체까지 나왔어요. 항체 치료제 나왔어.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뭘까? 세포 치료제입니다. 면역에서 남아 있는 영역은 세포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일부의 카티가
역할한다는 게 이미 나왔죠. 2017년도에 2건이 나왔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검증이 안 된 NK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이 녹색이 카 NK라고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윤제 치료제고요. 요게 이제 요게 파란색이 암세포인데 뻘겋게 되는 게 뭐냐면 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색깔을 입혔는데 죽어가면은 저렇게 빨개져요. 그래서 얘가 막 건드리면 얘네들이 막 블룩블룩 그러면서 죽어요. 이렇게 암세포들이. 그래서 요거는 훨씬 더 이제 암 효능, 그 항암 효능이 좋더라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도 면역세포가 여러 개 있는데 실제로 암을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T세포하고 NK세포예요. 근데 이제 T는 저희들이 원래 하지 않았었고요. NK는 T하고 좀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게 NK세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조직 내에서 암세포가 하나씩 생겼을 때 초기에 그 암세포를 제거해 주는 게 NK세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좀 더 포커싱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NK셀 자체를 그냥 정폭하는 기술을 가지고 해서 백혈병이나 이런 데 지금 아산병원하고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요. 이거는 NK셀 자체를 그냥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윤자를 특이한 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치료 효능을 더 증가시켜요. 증가시켜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런 뭐가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이제 카엔케인데 이걸 만들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전 단계라고 해서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주로 요걸 이야기할 겁니다. NK세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그죠? NK세포는 특이합니다. T셀하고 B셀은 항원에 특이적이에요. 항원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어떤 물질들을 인식해서 없애요. 그런데 NK는 그렇지 않아요. NK의 타겟은 셀프입니다. 자기. 근데 자기인데 어떤 자기? 잘못된 자기, 변성된 자기예요. 그래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런 없어져야 되는 그런 자기를 없애주는 거라서요. 항상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무기인데요. 빨간색이 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겼고 그다음 실제로 이걸 사진 한번 찍어보면 암세포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 빨간색이 이렇게 무기인데요. 이렇게 퍼뜨리면 암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죽이는 단계들을 한번 보면 면역세포, 이 NK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터치를 해요. 터치하다가 얘가 좀 이상하네 세포가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아주 세게 붙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죽여요. 근데 정상인 세포도 있잖아요. 정상인 세포는 중간에 터치를 하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중간에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구분해내서 죽이는데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원이라 그러면 외부의 항원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냥 나하고 다른 거니까 인식해서 바로 죽이면 되는데 셀프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NK의 특징입니다. 이건 뭐 동영상이 다 보면 그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러한 그 물질들이 있어요. 이 물질들을 변성됐다라고 인식하는 게 바로 이 물질인데요. 인식을 하면 얘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이제 이 NK세포는 여기에서 막 이렇게 다양한 막 신호를 줘요. 그래서 죽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변성돼 있으면은 죽이자. 변성 안 돼 있으면 죽이지 말자라고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죽이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발견은 언제 됐냐면 1975년에 됐고요. 자기를 죽인다. 그리고 자기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라고 했어요.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자연 살해.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007처럼. 라이센스. 킬링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자체는 내추럴 킬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라고 했어요. 이름도 특이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점에서 연구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암 치료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쓰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K 세포 자체를 백혈병에다가 넣으니까 굉장히 그 생존율도 증가하고 재발률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백혈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고형암, 딱딱한 암에는 효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유전자를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은 그런 게 일이에요. 이걸 넣어보고 효능 보고 저걸 넣어보고 뭐 어떤 근거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어떤 카라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라는 건데 이 카가 뭔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동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센터에서는 이 P에서부터 NK 세포를 잘 분리하고 또 이렇게 정폭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양을 통해서 NK 세포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항암 효능이 훨씬 좋게 하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유전자를 이 세포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특이하게 이렇게 발현하는 것들이 이걸 다시 불려서 누구한테 환자한테 다시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환자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특이하게 인식해서 훨씬 더 잘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암세포를 좀 못 죽이는데 이러한 구조물들 때문에 암세포를 훨씬 잘 죽이게 해서 그래서 그 치료 효능을 높이고자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 이제 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름은 뭐 영어로는 자동차 같지만 이게 이니셜로 딴 건데요.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한 건데 여러분 키메라 알죠? 카이메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어떤 그런 개체들이 붙어 있는, 그죠? 다른 개체에서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키메라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자를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게 키메릭, 그래서 카라고 했고요. 그럼 두 개가 뭔가? 하나는 항체를 붙였습니다. 항체는 아까 뭐라 했나요? 항원에 특이적으로 붙는다고 했죠. 이 송같이 생긴 이 항원은 뭔가요? 암세포에 많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를 잘 인식하게끔 하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항체의 일부분을 이렇게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 일부분을 이 송과 같은 거죠.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이거는 NK 세포에다 발현되는 건데 이 밑에는 뭘까요? 죽여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에 붙으면 어떻게 한다? 아까 죽이지 마라고 한 거하고 반대인 죽여라고 하는 신호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붙고 여기에서 이제 죽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겟을 잘 죽일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이 세포에다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어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뭐 오늘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특정 이제 굉장히 200권 그 중에 어느 위치, 어느 페이지에 이 유전자를 집어넣을까 이런 걸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죠. 그게 따라 가지고 세포의 그 질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200권 중에서 분량 중에서 몇 페이지에 이 카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고 실제 집어넣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특이한 색깔도 다르죠, 그죠? 기능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카NK를 만들고 이것들을 이제 실제로 암세포에 적용을 해서 죽이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되게 이제 재밌는데요. 보면은 이제 요걸 실제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암세포라는 걸 사용했고 암세포에 많이 나오는 단백질 중에 이제 허투라고 했어요. 이런 거 유방암에 많이 나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로스 팩터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 카NK는 이걸 인식하고 죽이는 거예요. 인식을 하면은 죽여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유방암 세포주를 보게 되면 원래는 NK는 거의 못 죽여요. 10%도 못 죽이는데 이 바깥쪽에 카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잘 죽이죠. 위쪽으로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폐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역시 잘 죽이는. 그러니까 원래는 못 죽이는데 카를 만들게 되면 잘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도 잘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정말 잘 붙어서 죽이는지 이걸 실제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요런 카NK를 실제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닐 경우에는 잘 못 죽이는데 카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죽이는 게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 하나씩 분석을 이제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잘 못 죽이는 이런 NK를 또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그 치료 효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시험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서 했을까요? 그냥 DC에서 했어요, 바깥쪽에서. 그러면 어디 몸속에서 실제로 암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느냐 이걸 이제 궁금하죠. 사람한테 바로 쏠 수 없어요. 사람 전 단계가 뭐예요? 동물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다가 사람 암세포주를 집어넣고 또 그다음에 사람 NK를 이제 넣어서 그 동물의 몸을 빌어서 이제 실험을 해봤죠. 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용한 거는 폐암을 썼고요. 폐암 세포, 이게 사람 폐암이고요. 거기에 또 아까 반딧불이가 내는 그 유전자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는 게 속도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빛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처리 안 하면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계속 이 암세포가 잘 자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발한 이제 이런 카엔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카엔케를 집어넣게 되면 거의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바깥쪽에 시험관에서 했던 데이터하고 또 실제로 이제 몸에서 사람 몸은 아니지만 쥐의 몸에서도 보면 이런 작동을 한다라는 걸 봤었고 실제로 이 폐를 적출해서 봐도 그냥 놔둔 폐에서는 반딧불이가 계속 거기 빛이 나오듯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카라고 하는 NK를 집어넣게 되면 그 영상이 훨씬 더 이제 빛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실제로 그것들이 이제 성장이 줄어들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뭘까요? 효능이 있다. 그러면 하나 더 봐야 될 거. 약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됩니다. 효능 있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우리가 벼룩을 잡으려고 집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독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양날의 칼인데요. 우리 효능은 엄청 좋은데 독성이 많으면 못 씁니다. 그 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효능을 본 거고요. 독성은 뭘 봐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그것도 쥐의 몸을 빌었죠. 쥐의 몸을 빌어서 굉장히 많은 고량의 세포를 집어넣어보고 또 마우스가 어떤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전자가 잘못 끼어 들어가서 암을 또 유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종양 원성,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얘네들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독성 시험을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 일단 보면은 단해 독성, 뭐 이런 반복 독성 이런 건데 뭐냐면 고량으로 한 번만 찔러 넣은 거, 또 여러 번 찔러 넣은 거 이런 걸 해봤을 때도 큰 문제가 없었었고요. 이 종양 원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조작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관찰해봤을 때 이제 전혀 관찰되지 않는 걸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개발한 그 카엔케 이러한 치료제들이 기본적인 어떤 독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원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거의 독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저분자 물질들이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효능이 문제인데 효능도 어느 정도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만든 상태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식약처와 또 상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암 환자한테서 직접 이렇게 그 효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대부분 학생들이 와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할 텐데요. 저도 여러분들 지금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그럼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게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럴 텐데 저한테는 하나의 또 작은 꿈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걸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암 환자들 그 생각하면서 이제 좀 개발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서 또 해야지 또 여러 가지 동기도 부여가 되고 또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그 고형암에는 아직 치료제가 없어요. 고형암 딱딱한 암에는 면역세포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암덩어리가 이 얼음 녹듯이 녹일 수 있는 그런 이런 NK셀을 한번 만들어내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대부분이 학생들이라서 이 부분을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초현실주의자가 벨기에 이제 르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게 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포토샵으로 지웠고요.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우리 저학년 학생들도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떤 뭐 계획들이나 생각들이 있을 텐데 뭐 현실을 바라보면은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이 화가는 이 알같이 생긴 거 이걸 보면서 뭔가를 그렸어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화가라면 이걸 보면서 뭘 그릴 것 같아요? 한 번만 몇 개 이야기해 보시죠. 한번. 닭. 그다음 닭 나왔습니다. 그다음 알 보면서 여러분이 화가라면 이 알을 보면서 뭘 그릴 것 같아요? 달걀 그대로 이렇게 정물화 같이. 응? 달걀 그대로. 오케이, 그것도 괜찮네. 또 삶은 달걀. 그 삶은 달걀하고 생달걀을 구분을 어떻게 하나? 어우, 야, 그거 너무 좋은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 뒤에 있는 학생들 뭐 치킨 같은 거 먹고 싶지 않나? 좀 많이 발달해 보자고 치킨까지 가는 거. 튀긴 치킨.
그래요. 여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상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화가는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저도 뭐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좀 그 뭐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걸 봐가지고 이게 되리라는 지금 생각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을 봐가지고 지금 이성적으로 어디 가겠어? 또는 이걸로 내가 이 정도 관심으로는 뭐 어디에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관심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고등학생들 많은데 요즘 뭐 서울은 더 많이 그런 게 히팅이 많이 돼 있겠지만 정말 많이 경쟁 사회고 이러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뭔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그냥 그리면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학업을 더 충실했으면 좋겠고 또 즐겼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지나가고요. 또 새로운 국민들이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그렇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지막 메시지로 드리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